이거 따뜻하게 드세요. 나는 사 먹을 돈이 없는데. 국수집 처마 밑 한 노인이 쪼그려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옷은 여기저기 해져 때국물이 줄줄 흘렀어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눈살을 찌푸리거나 피해갔죠. 주문이 잘못 들어온 거라서 안 드셔주시면 그냥 버려야 해요. 핑계는 그럴듯했지만 거짓말인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국수를 건네는 이 남루한 노인이 바로 자신의 시아버지이자 재벌그룹 회장이라는 것을. 과연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사연이 숨어 있었을까요? 잠깐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곳에 계신 여러분께 따뜻한 응원과 행운을 전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강철그룹 강만복 회장은 평생 무언가를 받을 때면 반드시 그에 걸맞은 대가가 따랐습니다. 조건 없이 건네지는 호의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으며 살아온 70평생이었어요. 노인의 눈시울이 천천히 붉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집어들고 막 한 젓가락 뜨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야, 저 거지 새끼 아직도 있네. 서너 명의 사내들이 골목 어귀에서 어슬렁어슬렁 걸어오고 있었어요. 낡은 점퍼에 팔뚝 가득 문신,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강만복을 내려다보는 눈빛이 비릿하게 번들거렸습니다. 이 동네 우리 구역인 거 몰라? 꺼지든가 돈을 내든가. 앞장선 사내가 발끝으로 강만복의 옆구리를 툭 걷어찼습니다. 강만복은 이를 악물었어요. 평생 이런 자들을 손 하나 까딱해 쫓아냈던 사람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버텨야 했습니다. 사내 하나가 허리를 구부려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썩은 담배 냄새가 확 끼쳤어요. 귀 먹었어? 돈 없으면 꺼지라고.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퍼뜩 국수집 문이 열렸습니다. 서리가 뛰쳐나왔어요. 아까 국수를 건네고 막 들어간 참이었는데 거친 목소리를 듣자마자 다시 달려 나온 것이었습니다. 만삭의 배를 두 손으로 감싸 안은 채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데도 그녀는 노인과 사내들 사이에 몸을 들이밀었어요. 이분이 무슨 잘못을 하셨다고요? 당장 비켜요. 사내들이 실실 웃었습니다. 뭐야, 이 아줌마는. 다치기 싫으면 들어가 있어. 비키라고요. 서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 손으로 배를 감싼 채 두 발을 땅에 박고 버텼어요. 강만복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사내 하나가 혀를 끌끌 차더니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서리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냈어요. 아! 서리의 몸이 뒤로 휘청하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골목에 울렸어요. 그녀는 양손으로 배를 끌어안은 채 신음을 토해냈고 치마 아래로 붉은 빛이 번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들의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퍼지는 핏빛을 본 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야야야, 이거 뭐야? 씨, 임산부잖아. 도망쳐. 우당탕 발소리가 골목을 울리며 멀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진 것이었어요. 강만복은 그런 그들을 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서리 곁에 무릎을 꿇었어요. 참아요, 참아야 해요. 서리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강만복은 한 손으로 전화기를 꺼내 119를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70평생 이런 식으로 손이 떨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리며 구급차가 골목 입구에 들이닥친 건 채 5분이 되지 않아서였어요. 대원들이 뛰어내리며 서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강만복이 뒤따르려 하자 대원 하나가 팔을 가로막았어요. 보호자세요? 그렇소, 같이 타야 하오.
대원의 시선이 위아래로 훑혔습니다. 때국물이 줄줄 흐르는 행색, 밑창이 뜯어진 낡은 운동화. 대원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보호자 확인이 안 되면 동승은 어렵습니다. 내가 보호자라고 하지 않소? 규정상. 쾅.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이 날카롭게 울리며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강만복은 그 자리에 선 채 멀어지는 빨간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발이 땅에 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어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즉시 전화기를 꺼내 눌렀어요. 김비서, 지금 당장 강철병원 최고 의료진 전부 대기시켜. 산모가 실려가고 있어. 지금 즉시. 전화를 끊고 큰 길로 뛰쳐나갔습니다. 기사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어요. 손을 번쩍 들어 택시를 향해 흔들었습니다. 택시 한 대가 속도를 줄이다 강만복의 행색을 흘끔 보고는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번째 택시는 아예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쌩하니 사라졌죠. 강만복은 차도 한가운데 서서 멍하니 굳어버렸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헬기도 불러 세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이 골목에서 택시 한 대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부릉거리는 엔진 소리와 함께 오토바이 한 대가 바짝 붙어 섰어요. 헬멧을 쓴 소년 진수였습니다. 서린의 가게에서 밥을 얻어먹던 그 배달 소년이었어요. 진수는 보조 헬멧을 들어 강만복에게 불쑥 내밀었습니다. 이거 쓰세요. 빨리요. 나는 괜찮네. 어르신, 지금 그럴 때 아니잖아요. 강만복은 헬멧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멈칫했어요. 70평생 리무진 뒷좌석만 타온 사람이었습니다. 의전 차량, 전용기, 특실, 오토바이 뒷자리라니 꿈에서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만삭의 며느리 서리가 병원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헬멧을 눌러쓰고 이를 악물며 소년의 뒤에 올라탔습니다. 어디를 잡아야 할지 몰라 두 손이 허공에 잠깐 떴다가 오토바이가 급출발하는 순간 본능적으로 소년의 허리를 꽉 움켜쥐었어요. 바람이 귀를 후려쳤습니다. 골목이 뒤로 휙휙 사라졌어요. 찬 공기가 얼굴을 핥히며 파고들었습니다. 강만복이 평생 차창 너머로만 바라보던 세상이 지금 온몸으로 맨 얼굴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손에 땀이 차올랐죠. 그러나 그는 소년의 허리를 더욱 세게 붙들었어요. 진수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신호가 바뀌기 무섭게 골목을 꿰뚫고 차 사이를 누비며 묵묵히 앞만 보고 달렸어요. 강만복은 소년의 등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자신에게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는 이 좁은 등짝이 지금 이 순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병원 응급실 표지판이 눈앞에 들어왔습니다. 오토바이가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춰 섰어요. 강만복이 내리며 소년을 돌아봤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고맙다. 평생 그 말이 이토록 무겁고 진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강만복이 안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안내 직원이 앞을 가로막았어요. 잠깐요, 어르신. 여기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산모 보호자요. 방금 실려온 산모. 죄송하지만 보호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분증 있으세요? 직원의 시선이 강만복의 행색을 훑쳤습니다. 때국물이 줄줄 흐르는 점퍼, 헝클어진 머리카락, 밑창이 뜯어진 운동화. 강만복은 주머니를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지 행색으로 나선 날이었으니까요. 어르신, 보호자 확인이 안 되시면 안으로는. 회장님, 복도 저편에서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비서였어요. 양복 재킷도 제대로 여미지 못한 채 구두 소리를 쾅쾅 울리며 뛰어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직원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김비서가 강만복 앞에 서서 직원을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회장님이십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직원이 당황한 얼굴로 물러섰고 김비서가 강만복의 팔을 조심스레 잡아 안쪽으로 이끌었어요. 의료진은 다 대기시켰습니다. 산모부는 지금 수술실로 들어가셨고요. 알았어. 강만복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김비서가 대기실 의자를 가리켰어요. 일단 여기서 기다리시죠. 제가 옷도 가져오겠습니다. 됐어. 그냥 여기 있을 거야. 김비서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만복의 눈빛을 읽은 것이었어요. 그는 조용히 옆에 서서 함께 수술실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강만복은 긴 복도 의자에 그대로 앉았어요.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행색 그대로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수술실 표시등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불빛이 차갑게 켜져 있었어요. 이 여자는 대체 어떤 사람인 걸까? 만삭의 몸으로 국수를 내밀던 손, 깡패들 앞에 거침없이 몸을 들이밀던 눈빛. 강만복은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2년 전의 기억이 천천히 떠올랐어요. 강철그룹 본사 20층 회장 집무실. 통유리 너머로 도시 전체가 발 아래 펼쳐지는 그 방에서 강만복은 군림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렸고 그가 한마디 내뱉으면 수천억이 움직였어요. 강만복에게 세상이란 늘 그런 것이었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경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그리고 그 둘은 결코 같은 선에 설 수 없다는 것. 그날도 강만복은 집무실 소파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아들 지섭이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어딘가 단단히 결심한 표정이었습니다. 강만복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어요. 무슨 일이냐?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섭은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그러나 시선은 똑바로 고정한 채였어요. 저 결혼하려고 합니다. 강만복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누구냐? 한설이라고 합니다. 집안이 어디냐? 집안 배경은 따로 없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국수 가게를 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만복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어요. 국수 가게. 예. 학력은 고졸이에요. 고졸? 강만복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한참 후 그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내 사전에 수준 미달인 며느리는 없다. 아버지, 강철그룹 강만복의 며느리가 고졸 국수집 딸이라고? 내가 살아온 평생을 내가 지금 뭘로 보는 거냐? 사람이 집안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설이는 됐다. 강만복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어요. 그저 차갑고 단호한 결론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딴 여자와 결혼하겠다면 오늘부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강철그룹과도 이 집과도 나와도 인연을 끊어라. 아버지, 나가. 지섭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더 말하려다 결국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강만복은 텅 빈 집무실에 홀로 섰습니다. 창밖 도시는 여전히 그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아들의 방은 비어 있었고 강만복은 그 방문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어요.
열어볼 이유가 없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수준 미달을 선택한 아들이었으니까, 자신의 기준을 저버린 자식이었으니까, 그렇게 믿었어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면 사람은 달라지는 모양이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강만복이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것은 국수집을 찾아가기 전날이었어요. 담당 의사는 차트를 펼치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당장 입원하셔서 치료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급성 백혈병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됩니다. 얼마나 남았소? 의사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강만복은 다시 물었습니다. 치료 안 하면 얼마나 남았냐고. 치료를 미루시면 길어야 몇 달입니다. 회장님, 지금 당장 입원 수속을. 알겠소. 강만복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충격도 눈물도 없었어요. 그저 오래된 서랍 속 먼지를 털어내듯 머릿속에 묵혀두었던 한 가지 생각을 꺼냈습니다. 아들. 2년 가까이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던 이름이었어요. 그날 밤 강만복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수십 년을 살아온 저택, 넓고 고요한 침실인데 그날따라 유독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이 나간 뒤 한 번도 열지 않은 방문이 복도 끝에 있었어요. 강만복은 그쪽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습니다. 죽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김 비서가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입원 수속 바로 밟겠습니다. 일정 전부. 지섭이 어디 있어? 김 비서가 멈칫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회장님 몸이 먼저. 어디 있냐고. 김 비서는 잠시 강만복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서울 변두리 골목에서 국수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분과 함께요. 강만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회장님, 어디 가십니까? 지금 바로 입원하셔야. 나 좀 내버려둬. 김 비서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회장님, 제발이요. 지금 몸 상태에 돌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비켜. 단 한마디였습니다. 김 비서는 더 막지 못했어요. 강만복의 눈빛이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의 것이었으니까요. 강만복은 홀로 움직였습니다. 양복을 벗고 낡은 점퍼를 걸쳤어요. 머리를 사방으로 헝클어뜨리고 오래된 운동화를 꺼내 신었습니다. 점퍼 여기저기에 때를 묻히고 손등에도 검댕을 칠했어요.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언제 씻었는지도 모를 떼꾸정물이 줄줄 흐를 것 같은 몰골이었어요. 강철그룹 강만복 회장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남루하기 짝이 없는 노인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계획은 단순했어요. 그룹이 망해 모든 것을 잃은 노인 행세를 하며 아들 곁에 머물러 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마음도 며느리의 됨됨이도 죽기 전에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가 죽으면 그룹을 잘 이끌 수 있을지 시험해야 했어요. 막상 국수집 골목에 들어서자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지키는 건 만삭의 설이 혼자였어요. 이른 아침부터 육수를 끓이고 반죽을 치대고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만삭의 무거운 몸을 이끌면서도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강만복은 골목 어귀에 쪼그려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손님이 반찬이 짜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서리는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 했습니다. 잠시 후 그릇을 가득 채워 다시 내왔어요. 강만복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렇게 당하고만 있어서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뒤에 오는 감정은 못마땅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서리의 시선이 골목 어귀까지 닿았어요. 쪼그려 앉은 노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만복은 시선을 피했어요. 들킨 것 같아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국수집 문이 열리며 서리가 쟁반을 들고 나왔어요. 이거 따뜻하게 드세요. 처음 본 날이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지켜본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딱 그날. 난생 처음 마주친 남루한 노인에게 서리는 아무 망설임도 없이 국수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강만복은 그 순간 자신이 이 여자를 시험하러 왔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졌어요. 시험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답이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응급실 복도는 분주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료진이 분주하게 오가고 어디선가 장비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강만복은 대기실 의자에 앉아 수술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수술실 표시등이 붉게 켜져 있었어요. 저 안에 서리가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이상한 것이 느껴졌어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만삭인데 가게를 혼자 운영하고 있는데 아들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강만복은 눈살을 찌푸리며 김비서를 불렀어요. 지섭이 왜 안 보이는 거야? 당장 찾아. 예, 회장님.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김비서가 복도 끝으로 걸어가며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강만복은 다시 수술실 표시등을 바라봤어요. 붉은 불빛이 차갑게 켜져 있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강만복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때국물이 줄줄 흐르는 행색 그대로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의료진 여럿이 다급하게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신생아실 쪽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장비를 끌고 달려가고 의사가 빠른 걸음으로 뒤따랐어요. 강만복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무슨 일이요? 지나가던 간호사가 잠깐 멈췄어요. 아기 상태가 위급합니다. 혈액이 부족해서요. 강만복은 신생아실 유리창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수술실 표시등이 꺼졌어요. 의사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산모는 어떻소? 고비는 넘기셨습니다. 응급수술은 잘 마무리됐어요. 그런데 회장님, 의사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강만복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기가 위험합니다. 태아 모체 수혈 증후군입니다. 태어나자마자 혈액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지금 당장 수혈을 해야 하는데 혈액형이 RH-O형입니다. 워낙 희귀해서 지금 당장 혈액을 구하기가. 강만복은 이미 소매를 걷어올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RH-O형이요. 예. 어서 검사하시오. 시간이 없지 않소? 의사가 급히 움직였습니다. 김비서가 강만복의 팔을 붙잡았어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백혈병 환자가 수혈을 하시면 급격히 악화됩니다. 이건 목숨을 거는 겁니다. 회장님, 강만복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신생아실 유리창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에 아기가 있었어요. 세상에 막 나온 작은 몸이었습니다. 핏기라고는 하나도 없이 하얗다 못해 투명해 보이는 피부, 가느다랗게 오르내리는 작은 가슴. 살아있다는 것이 신기할 만큼 위태로운 모습이었어요.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이 아기는 그저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울지도 않았어요. 울 힘조차 없는 것이었습니다. 강만복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이 아이는 자신이 내쫓은 아들의 아이였습니다. 자신이 수준 미달이라 불렀던 여자가 만삭의 몸으로 깡패 앞에 뛰어들며 지키려 했던 아이였어요. 그리고 지금 피 한 방울이 없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강만복은 몸을 돌렸습니다. 검사합시다. 회장님, 검사하자고. 혈액 검사 결과는 빠르게 나왔습니다. RH-5형, 일치했어요. 의사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열었습니다. 보호자분 건강 상태를 보면 수혈 후 합병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자칫하면 준비하시오. 회장님, 제발이요. 김 비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강만복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고 조용하게 말했어요. 저 아이를 살릴 피가 내 것밖에 없어.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김 비서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떨궜어요. 수혈 침대에 눕자 차가운 바늘이 팔에 들어왔습니다. 강만복은 천장을 바라봤어요. 바늘 끝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왔습니다. 몸이 무거워졌어요. 숨이 조금씩 가빠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도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유리창 너머 그 작은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핏기 하나 없이 하얗던 그 아이. 이 피가 흘러 들어가면 저 작은 뺨에 붉은 기운이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강만복은 그것만 생각했어요. 눈꺼풀이 무거워지는데도 그것 하나만 붙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회장님, 김 비서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기 혈색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강만복은 눈을 뜨려 했어요. 뜨이지 않았습니다. 몸이 납덩이처럼 가라앉았어요. 숨 한 번 쉬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입꼬리만은 천천히 올라갔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강만복이 눈을 떴을 때 천장이 하였어요.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고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김 비서가 옆에서 졸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벌떡 일어났어요. 회장님, 정신이 드십니까? 산모는, 아기는, 산모부는 고비 넘기셨습니다. 아기도 수혈 후 혈색이 돌아왔고요. 지금은 둘 다 안정 중입니다. 강만복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숨을 한번 길게 내쉬었어요. 그제야 몸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링거 빼. 회장님, 아직 안 됩니다. 더 맞으셔야. 빼라고. 김 비서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의료진을 불러 링거를 제거했어요. 강만복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어지러움이 훅 밀려왔어요. 잠깐 눈을 감고 버텼습니다. 옷 가져와. 예. 말끔한 걸로. 김 비서가 급히 움직였습니다. 잠시 후 단정한 양복 한 벌이 들어왔어요. 강만복은 천천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어제까지 떼꾸정물이 줄줄 흐르던 남루한 노인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거울 앞에 선 강만복은 다시 강철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병실 문을 열고 나섰어요.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아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 어제 그 아기가 있었어요.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투명하다 못해 하얗던 피부에 연한 홍조가 돌았어요. 작은 주먹을 꼭 쥔 채 새근새근 자고 있었습니다. 강만복은 유리창에 손을 짚었어요.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살아있었어요. 자신의 피가 저 작은 몸 안에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만복은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아기의 작은 가슴이 오르내리는 것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려 서리의 병실로 향했어요.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서리는 자고 있었어요. 수술 후 지친 몸이 아직 회복 중인 것이었습니다. 강만복은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어요. 삐걱 소리 하나 나지 않게 서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깡패들 앞에 만삭의 몸으로 뛰쳐나오던 얼굴이었어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국수 한 그릇을 내밀던 얼굴이었습니다. 지금은 수술 후 지쳐 창백했지만 잠든 얼굴에는 편안함이 감돌았어요. 강만복은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서리의 눈꺼풀이 천천히 떠졌어요. 흐릿한 눈동자가 천장을 향하다가 옆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굳었어요. 의자에 앉은 말끔한 차림의 노신사. 서리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가는 얼굴이었어요. 강만복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놀라지 마시오. 서리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강만복이 손을 들었습니다. 움직이지 마시오. 수술한 몸이니. 아기는 무사하니 걱정 마시오. 서리가 멈췄어요. 강만복은 잠시 서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고 또렷하게 말했어요. 내가 어제 국수집 앞에 앉아있던 그 노숙자요. 그리고 지섭이 애비요.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리의 눈이 천천히 커졌어요. 입술이 벌어졌습니다. 강만복의 얼굴과 어제 그 남루한 노인의 얼굴을 번갈아 떠올리는 듯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서리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 아버님. 그렇소. 서리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강만복은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지섭이는 어디 있소? 그 한마디에 서리의 표정이 변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리는 이불 위에 놓인 두 손을 꼭 쥐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한마디씩 꺼냈습니다. 저희 어머니 수술비 때문에 급해서 사채를 썼어요. 그게 깡패들한테 넘어갔습니다. 알고 보니 그 깡패들 뒤에는 큰 손이 있었어요. 이 일대에 쇼핑몰을 지으려는 건물주였는데 상인들을 헐값에 내쫓으려고 깡패들을 풀어 협박하고 못살게 굴었던 거예요. 저희만이 아니었어요. 골목 상인들이 하나둘 버티지 못하고 떠났고 저희 가게도 결국 빼앗길 위기였습니다. 강만복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어요. 지섭 씨는 제가 임신한 것도 몰랐어요. 그가 떠날 때는 저도 임신한 걸 몰랐거든요. 서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지섭 씨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금방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받은 성금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있다면서요. 제가 말려도 소용없었어요. 지섭 씨는 원양어선을 탔습니다. 아버님, 병실이 조용했습니다. 강만복은 눈을 감았어요. 가슴 어딘가가 뜨겁게 조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2년 동안 아들을 원망했어요. 여자에게 눈이 멀어 제 앞가림도 못하는 녀석이라고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만삭의 아내를 홀로 두고 바다로 나간 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눈꺼풀이 뜨거워졌습니다. 강만복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리고 김비서를 불렀습니다. 깡패 배우 전북해. 뿌리째 뽑아. 쇼핑몰 건물주까지 전부. 예, 회장님. 국수집 일대 땅도 전부 알아봐. 오늘 당장. 헐값에 빼앗긴 상인들 전부 되찾아줘. 알겠습니다. 어제 나를 태워준 오토바이 소년도 찾아. 김비서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혹시 어제 회장님을 병원까지 태워다 준 그 소년 말씀이십니까? 그래. 이미 파악해뒀습니다. 소년 가장이더군요. 어린 동생들이 여럿 있고요. 강만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 마련해주고 학비 지원해. 형제 전부.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서리 씨. 강만복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서리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어요. 가게 돌려받을 거요. 내가 책임지리다. 서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었어요. 그녀는 결국 고개를 숙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강만복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어요. 아침 햇살이 환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강만복이 움직이자 세상이 움직였습니다. 강철그룹의 법무팀이 투입됐어요. 사채업자와 깡패 조직의 뒷배가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쇼핑몰을 짓겠다며 골목 상인들을 헐값에 내쫓으려 했던 건물주, 그 밑에서 협박과 폭력을 일삼았던 조직까지 낱낱이 파헤쳐졌어요. 오래된 인맥, 숨겨둔 자금, 검은 거래의 고리들이 하나씩 끊어졌습니다.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배후 세력은 흔적도 없이 소탕됐어요. 국수집 일대 땅은 강만복의 이름으로 매입됐습니다. 헐값에 쫓겨났던 상인들에게 가게가 돌아갔고 서리에게도 권리가 돌아왔어요. 새 간판이 올라가던 날 서리는 가게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오토바이 소년 진수도 잊지 않았어요. 집을 마련해주고 형제 전부 학비를 지원했습니다. 진수가 찾아와 머리를 조아렸어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고마운 건 나야. 강만복은 짧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공부 열심히 해라. 진수가 꾸벅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 뒷모습을 강만복은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 좁은 등짝이 오토바이를 몰며 바람을 가르던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손을 내밀었던 사람들. 강만복은 그들에게 진 빚을 조금씩 갚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는 듯 했습니다. 깡패 배우는 소탕됐고 가게는 돌아왔고 손주는 날마다 포동포동 살이 올랐어요. 강만복은 매일 신생아실 유리창 앞에 서서 그 작은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기는 이제 울기도 했어요. 자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면 간호사들이 달려왔고 강만복은 유리창에 코를 박다시피 하며 들여다봤습니다. 그 모습을 본 김비서가 눈을 돌리며 웃음을 참았어요. 강만복은 못 본 척했습니다. 아들도 곧 돌아올 것이었어요. 김비서가 원양어선 측에 연락을 취했고 귀향 일정이 잡혔습니다. 서리는 조금씩 기력을 되찾으며 아기에게 젖을 물렸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병실에서 서리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며 강만복은 생전 처음 느끼는 감정이 가슴 안에서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가족이구나. 평생 권력과 돈으로 모든 것을 채워왔는데 이 작은 병실 안에 자신이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강만복은 신생아실 앞 복도를 걷다가 갑자기 발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어지러움이 훅 밀려왔습니다. 벽에 손을 짚었어요. 식은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버텨야 했어요. 쓰러지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강만복은 그대로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회장님, 김비서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달려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러나 강만복의 눈앞은 이미 하얗게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들것이 왔습니다. 강만복은 천장을 보며 실려갔어요. 형광등 불빛이 하나씩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혈 후 무리하게 움직인 탓이었어요. 백혈병 증세가 급격히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닫혔어요. 김비서는 복도에 선 채 두 손을 모았습니다. 떨렸어요. 그 단단하던 사람이 복도 바닥에 무너지는 것을 두 눈으로 봤습니다. 서리에게는 알리지 않으려 했어요. 산후 회복 중인 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소식은 금방 퍼졌습니다. 서리가 아기를 안고 복도로 나왔을 때 김비서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버님이 쓰러지셨죠. 김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리는 아기를 꼭 안은 채
중환자실 문을 바라봤어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결과가 나온 것은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서였어요. 담당 의사가 김 비서를 불렀습니다. 표정이 묘했어요. 놀란 것인지, 기쁜 것인지, 믿기지 않는 것인지 분간이 어려운 얼굴이었습니다. 비서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아기 제대열 검사를 했는데요. 탯줄에서 채취한 혈액입니다. 확인해 봤더니 회장님 혈액형과 기적적으로 일치합니다. 이 제대열로 회장님 백혈병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용하려면 아기 어머니 동의가 필요합니다. 김 비서가 굳어버렸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회장님이 손주를 살리려고 수혈하셨잖습니까? 이번엔 그 손주가 회장님을 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김 비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회장님이 목숨을 깎아 손주를 살렸고 그 손주가 회장님을 살릴 피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떤 계산으로도 나올 수 없는 일이었어요. 김 비서는 서리의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어요. 서리가 아기에게 젖을 물리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리 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 비서가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제대열이 무엇인지, 회장님 상태가 어떤지, 이 피가 회장님을 살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까지. 서리는 아기를 아는 채 말없이 들었습니다. 설명이 끝났어요.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리는 품 안의 아기를 내려다봤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자신 때문에 남편은 아버지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결혼을 반대하며 아들을 쫓아낸 시아버지였어요.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미워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서리의 머릿속에는 다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 소매를 걷어올리던 노인의 뒷모습이었어요. 자신의 피를 깎아 이 아이를 살린 사람. 아기의 작은 손이 서리의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서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쓰세요. 김 비서가 눈을 들었습니다. 아기 아버지한테도 할아버지가 필요하잖아요. 이 아이한테도요. 서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단단했습니다. 김 비서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강만복은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던 그였지만 이제 싸울 무기가 생겼어요. 손주의 탯줄에서 채취한 조혈모세포가 그의 몸속에서 새로운 피를 만들어낼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살린 아이가 이제 자신을 살리고 있었어요. 치료는 시작됐지만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혈모세포 이식 후 강만복은 무균 병실에 격리됐어요. 면역력이 바닥난 몸은 바깥 세상의 어떤 균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두꺼운 유리 너머로만 세상과 연결됐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체온이 오르내렸고 수치가 나빠질 때마다 의료진이 들이닥쳤습니다. 김 비서는 복도에서 두 손을 모은 채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어요. 강만복은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숨을 쉬는 것조차 힘이 들었습니다. 눈을 뜨면 어지러웠고 눈을 감으면 꿈을 꿨어요. 집무실 문이 닫히던 소리, 텅 빈 복도, 아들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지서봐. 강만복의 입술이 가늘게 움직였어요.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매일 무균 병실 앞 복도에 서 있었어요. 아기를 안은 채 유리창에 손을 짚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링거줄을 달고 누운 시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서리는 아기를 토닥이며 유리창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어서 지섭이 와야 했어요.
한편 서울 도심 고층 빌딩 꼭대기층 집무실에도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펼쳐졌지만 그 방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어요.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남자는 50대 중반, 머리는 반백이었고 눈빛은 날이 서 있었습니다. 성한준, 한중그룹 회장이었어요. 강만복과는 30년 지기 라이벌이었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번번이 강만복에게 막혀왔어요. 입찰에서 밀렸고 인수합병에서 졌고 시장을 빼앗겼습니다. 그때마다 강만복은 단 한 번도 봐주지 않았어요. 차갑고 냉정하게 경쟁자를 밟고 올라섰습니다. 30년의 한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강만복이 병들었고 아들과 인연을 끊었고 그룹 내부가 흔들렸어요. 한준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골목 상인들을 내쫓고 부지를 확보하려 했던 것도 깡패들을 풀어 협박한 것도 전부 한준의 짓이었어요. 그런데 강만복이 거지 행색으로 나타나 모든 것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항상 나를 방해했지. 한준은 위스키 잔을 테이블에 탁 내려놓았어요. 강만복한테 이번에도 당했어. 옆에 선 부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죄송히 밥 먹여줘? 그 인간 지금 무균실에서 사경 헤매고 있잖아. 이대로 끝낼 거야? 부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강만복 아들이 원양어선 타고 있다가 곧 들어옵니다. 항구로 입항 일정이 잡혔습니다. 한준의 눈빛이 번득였습니다. 그 아들놈 잡아와. 강만복이 숨 넘어가기 전에 패 하나는 쥐고 있어야지. 알겠습니다, 회장님. 부하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한준은 다시 위스키 잔을 들었어요. 창밖 도시의 불빛이 그의 눈동자 안에서 차갑게 흔들렸습니다. 항구에 바람이 거셌습니다. 원양어선이 들어오는 날이었어요. 회색 하늘 아래 파도가 철썩이고 비린 바다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부두에는 귀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어요.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도 있었고 손을 흔드는 여자도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기다림이 부두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 군중 속에 낯선 사내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중그룹에서 지섭을 납치하기 위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6명이었어요. 두꺼운 점퍼에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서 있는 자리가 묘했습니다. 하선 통로 양쪽을 나눠 막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은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엔진은 켜진 채였어요. 강지섭은 갑판 위에서 항구를 바라봤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육지였어요. 파도 위에서 버텨온 시간이었습니다. 손바닥은 굳은 살이 박였고 얼굴은 바닷바람에 거칠게 탔어요. 옷에서는 바다 냄새가 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돈이면 서리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그것 하나만 붙들고 버텼습니다. 어서 가야 했어요. 서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섭이 배낭을 메고 하선 통로로 내려섰어요. 발이 부두 바닥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양옆에서 사내들이 움직였어요. 순식간이었습니다. 오른쪽에서 팔을 낚아채는 손이 왔고 왼쪽에서 어깨를 눌러오는 손이 왔어요. 지섭은 반응할 틈도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어. 같이 가자고. 낮고 비릿한 목소리였어요. 지섭의 발이 바닥에서 떴습니다. 차가 대기하고 있는 쪽으로 끌려가기 시작했어요. 나. 지섭이 몸을 비틀었습니다. 배낭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두 사내가 양팔을 틀어준 채 놓지 않았습니다. 차 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밀어 넣으려는 손이 머리를 눌렀어요. 지섭은 발버둥을 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차 안으로 몸이 밀려 들어가려는 순간이었어요. 손때,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부두를 갈랐습니다. 사방에서 발소리가 쏟아졌어요. 관광객처럼 서 있던 사람들, 마중 나온 것처럼 보이던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강만복이 미리 배치해둔 보안팀이었어요. 사내들이 굳어버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사이 팔이 꺾였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사내 하나가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나머지도 순식간에 제압됐어요. 차 안에서 대기하던 사내는 문을 열기도 전에 막혀버렸습니다. 부두 바닥에 사내들이 하나씩 엎드려졌어요. 지섭은 그 자리에 서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무릎이 떨렸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낯익은 얼굴이 다가왔어요. 김비서였습니다. 2년 만이었어요. 집을 나간 뒤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얼굴이었습니다. 지섭의 눈빛이 굳었어요. 김비서가 여기 있다는 것은 한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비서님, 아버지가 어떻게 되신 겁니까? 김비서의 표정이 흔들렸어요. 반가움도 안도도 아니었습니다. 할 말이 많은데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일단 차에 타시죠. 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가 항구를 빠져나갔습니다. 김비서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섭 씨,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들으십시오. 차창 밖으로 항구의 불빛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김비서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하나씩 꺼냈어요. 거지 행색으로 국수집 앞에 앉아있던 회장님, 서리 씨가 내민 국수 한 그릇, 깡패들의 습격과 서리 씨가 쓰러지던 순간, 택시마다 거부당하던 회장님, 오토바이 소년 진수, 보호자 확인을 거부당한 채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골목에 남겨지던 순간, 지섭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김비서가 계속 이어갔어요. 서리 씨의 고백, 지섭 씨가 원양어선을 탄 진짜 이유를 들은 회장님의 눈빛, 그리고 신생아실 유리창 앞에서 소매를 걷어올리던 회장님. 잠깐만요. 지섭이 막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리가 아기를 낳았다고요? 예, 아들입니다. 건강하고요. 지섭은 말을 잃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서리가 임신한 것도 몰랐습니다. 바다 위에서 버티는 동안 서리는 홀로 그 배를 불리고 있었던 거예요. 홀로 깡패들을 막아내고 홀로 아이를 낳고 홀로 버텼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없는 사이에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섭은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김비서는 잠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용히 이어갔어요. 제대열 이야기, 서리 씨의 동해, 무균병실, 지금 이 순간도 사경을 헤매고 있는 아버지. 아버지가 지금 많이 위험하십니까? 예. 지섭은 눈을 감았습니다. 2년의 시간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아버지의 등을 바라보며 집무실을 나오던 날.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다짐했던 밤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거지 행색으로 골목에 쪼그려 앉아 서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매를 걷어올리며 손주를 살리고 있었어요. 지섭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저 줄줄 흘렀어요. 빨리 가주십시오. 그것이 지섭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차가 속도를 높였어요. 도심의 불빛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지섭이 뛰어들어왔어요. 무균 병실 앞 복도, 서리가 아기를 안은 채 유리창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섭과 눈이 마주쳤어요. 서리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지섭 씨, 지섭이 달려갔어요. 그런데 발이 멈췄습니다. 서리의 품 안, 작고 포동포동한 얼굴이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어요. 차에서 들었을 때와 눈앞에서 직접 보는 것은 달랐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지섭은 손을 뻗었습니다. 아기의 작은 볼에 손끝이 닿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자신이 바다에 있는 동안 세상에 나왔다는 것이, 지금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미안해. 내가 미안해. 지섭은 서리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서리는 그런 지섭의 손을 말없이 꼭 쥐었습니다. 잠시 후 지섭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묵윤 병실 침대에 아버지가 누워 있었어요. 링거줄을 달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70평생 어떤 바람에도 꺾이지 않던 그 사람이 지금은 이불 속에 작게 누워 있었어요. 지섭의 다리가 천천히 꺾였습니다. 유리창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목이 메었습니다. 유리창에 이마를 짚었어요. 뜨거운 눈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묵윤 병실한 강만복의 눈꺼풀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어요. 흐릿한 시야에 유리창 너머 무릎을 꿇은 아들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강만복은 힘겹게 손을 들었어요. 유리창 쪽으로, 아들 쪽으로 천천히 뻗었습니다. 닿을 수 없었어요. 유리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섭이 그 손을 보았습니다. 지섭은 유리창에 손을 짚었어요. 아버지의 손이 닿은 자리에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유리 한 장을 사이에 두고 2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의 손이 맞닿았어요. 서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아기가 작은 손을 허공에 뻗었어요.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섭이 강철그룹 본사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아버지가 묵윤 병실에 누운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직원들이 일제히 멈췄어요. 2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강만복 회장이 직접 제명하고 내쫓은 아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바닷바람에 거칠어진 얼굴, 굳은 살이 박인 손.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지섭은 곧장 20층 회장 집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의 자리였어요. 통유리 너머로 도시 전체가 발 아래 펼쳐지는 그 자리. 지섭은 한동안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2년 전 아버지가 저 자리에서 자신을 내쫓던 날이 떠올랐어요. 차갑고 단호하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버지가 병원 묵윤 병실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지섭은 천천히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서류를 펼쳤어요. 2년 동안 비어있던 자리였지만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한중그룹의 후속 처리, 상인들 보상 문제, 흔들린 그룹 내부 수습까지. 지섭은 김 비서를 불렀어요. 현황 전부 보고해 주십시오. 예, 본부장님. 그 호칭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지섭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이 자리는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지켜야 할 자리였어요. 지섭은 그날부터 새벽에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했습니다. 한중그룹의 후속 처리는 단호하게 마무리했어요. 흔들리던 계열사들을 하나씩 수습했고 거래처를 직접 찾아다니며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2년이나 자리를 비운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섭이 움직이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아버지처럼 군림하지 않았어요. 현장을 직접 찾고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매일 퇴근길에 병원에 들렀습니다. 묵윤 병실 유리창 앞에 서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유리 너머로 눈빛만 주고받았어요. 강만복은 아들이 올 때마다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지섭은 그 손을 보며 유리창에 손을 짚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강만복이 무균 병실을 나온 것은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지섭과 설이, 아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비서도 있었습니다. 강만복은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몸은 여위었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설이가 아기를 앞으로 내밀었어요. 아버님 나오셨어요. 강만복은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포동포동 살이 오른 얼굴이었어요. 눈매가 지섭을 닮았고 입을 꾹 다무는 표정은 자신을 닮은 것 같았습니다. 강만복은 천천히 손을 뻗어 아기의 볼을 손가락으로 살며시 건드렸어요. 아기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강만복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지섭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만복은 아들을 바라봤어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어요. 수고했다. 단 3글자였습니다. 하지만 지섭은 그 3글자의 무게를 알았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참았습니다. 강만복은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섭과 설이, 아기도 함께였어요. 지난 몇 개월 텅 비어있던 저택이었습니다. 아들이 나간 뒤 한 번도 불을 밝히지 않았던 방들이 하나씩 열렸어요. 설이가 아기를 안고 이 방 저 방을 살피는 동안 강만복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기가 넓은 거실을 두리번거렸어요. 반짝이는 눈으로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강만복을 발견하고는 두 팔을 번쩍 들었습니다. 안아달라는 것이었어요. 강만복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나 아기를 안아 올렸어요. 작고 따뜻한 무게였습니다. 아기가 강만복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강만복은 아기의 등을 토닥이며 거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택의 아기 냄새가 퍼졌어요. 오랫동안 차갑고 고요하기만 했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집이 살아 숨쉬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강만복이 지섭을 불렀어요.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지섭아. 예, 아버지. 그동안 회사 어떻게 됐는지 다 들었다. 지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했어. 강만복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내한테 물려주겠다. 지섭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필요해요. 조금 더 회복되면 복귀하셔야죠. 내 건강은 내가 알아. 그리고 이건 몸이 아파서 하는 말이 아니야. 강만복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어. 내가 틀렸고 내가 옳았다. 그게 전부야. 지섭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2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다고 수없이 스스로를 다독였던 그 말이 지금 이렇게 왔어요. 아버지, 됐어. 울지 마라. 강만복이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취임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강철그룹 본사 대강당, 직원들이 가득 모인 자리였어요. 단상 위에 강만복과 지섭이 나란히 섰습니다. 강만복은 직접 지섭의 가슴에 배지를 달아줬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나이 탓인지 감의 탓인지 알 수 없었어요. 지섭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강만복은 대답 대신 지섭의 어깨를 한번 꽉 쥐었어요. 그리고 놓았습니다. 단상 아래 설이가 아기를 안고 서 있었어요. 아기는 영문도 모른 채 두리번거렸습니다. 설이와 눈이 마주친 강만복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설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수 소리가 대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그로부터 얼마 후였습니다. 서리의 국수집 골목에 새로운 간판이 올라갔어요. 한서리 나눔 재단이었습니다. 지섭이 모든 것을 지원했어요. 법인 설립부터 운영 자금까지 서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뒷받침했습니다. 재단의 중심은 무료 급식소였어요. 매일 아침 서리는 아기를 재단 한켠 유아방에 눕히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아기가 자는 사이 육수를 끓이고 국수를 삶았어요. 아기가 울면 달려가 달래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고되었지만 서리의 얼굴에는 늘 웃음이 있었어요. 찾아오는 어려운 이들에게 국수를 한 그릇씩 내줬습니다. 어느 날 진수가 동생들을 데리고 찾아왔어요. 서리 누나, 저도 도울게요. 서리가 웃으며 앞치마를 건넸습니다. 그래, 어서 와. 골목에 국수 냄새가 퍼졌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강만복이 재단 앞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포대기에 손주를 업은 채였어요. 손주가 등에서 꼼지락거릴 때마다 강만복은 등을 토닥였습니다. 모든 직함을 내려놓은 사람이었어요. 강철그룹 회장도 재벌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손주를 업은 할아버지였어요. 서리가 국수 한 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님 드세요. 강만복은 국수 그릇을 받아들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처음 이 골목에 쪼그려 앉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날 이 여자가 내밀던 국수 한 그릇이 떠올랐습니다. 대가 없는 호의. 그것이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강만복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국수 한 젓가락을 떠서 천천히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등 위에서 손주가 옹알이를 했습니다. 강만복은 웃었어요. 오랜만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웃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건네는 작은 호의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이 이야기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따뜻한 마음이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